캐롤 크리스투, 윈저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디트로이트 강이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미시간주와 접해 있습니다. 인구는 20만 명이 넘으며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다양합니다. 2000년에 캐롤 크리스투 사건이 이 도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캐롤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으며 특히 그녀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빌이라는 남성과 결혼했으며 그와 함께 켈리라는 딸과 스티븐이라는 아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연대기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2000년 55세의 나이에 캐롤은 윈저의 브록거리 500구역에 있는 집에서 혼자 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빌이 사망했는지 아니면 캐롤과 분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캐롤의 딸 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정말 깊이 사랑했습니다. 삶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던 중 갑작스러운 비극이 닥쳤습니다. 캐롤은 2000년 9월 29일 샌드위치 거리의 허리케인 레스토랑에서 마지막으로 생존한 것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인 브록거리 500구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그녀는 친구들과 여동생인 말린 카푸트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그녀는 딸 켈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캐롤이 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전형적으로 친절하고 애정 어린 것이었습니다. 켈리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사랑아, 다시 한번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고 싶어. 다음 날 2000년 9월 30일 캐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행동에서 이상한 변화였고 걱정을 일으켰습니다. 이웃들도 그녀가 아침에 개를 산책시키지 않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이러한 신뢰 걱정한 말리는 그녀의 자매 집으로 급히 갔고 그곳에서 끔찍한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화장실 바닥에서 캐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여러 개의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충실한 개도 역시 칼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말리는 미친 듯이 경찰에 연락했으며 경찰은 개가 캐롤을 공격자로부터 방어하면서 찔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다행히도 개는 살아남았고 회복 후에는 말린과 그녀의 남편 경찰의 수사관들은 칼을 발견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경찰은 그것이 범행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캐롤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눈에 띄는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기에 당국은 캐롤이 공격자를 알았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불행히도 2000년에는 DNA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범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사건은 얼어붙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한 현실이 계속되었습니다. 캐롤의 범인은 식별되지 않은 채 미스터리의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경찰은 2017년에 범죄 현장의 DNA를 토론토의 법과학센터에 재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DNA 프로파일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는 오직 범인의 아버지 계통, 즉 이 염색체에서만 프로파일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는 남성의 DNA를 나타내었습니다. 2017년 6월 경찰은 센터에서 로버트 로토스키라는 남성과 연결된 DNA에 대한 중요한 서신을 받았습니다. 이 발견은 새로운 작업을 촉발했습니다. 로토스키의 가족 계보에서 다른 남성들을 배제하여 그의 참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후 수사관들은 로버트가 실제로 범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철저한 조사 후 로버트는 사건 당시 48세의 실직자였으며 캐롤을 통해 이웃에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켈리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는 한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로토스키를 알게 되었으며 그 남자는 캐롤의 비극적인 죽음 몇 달 전 사망했습니다. 로토스키를 알던 사람들의 묘사는 그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로토스키의 배경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토론토 출신인 로토스키는 퀘벡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으며 그곳에서 폭력 범죄, 강도 및 살인 미수 등으로 수감되었습니다. 2000년대, 90년대 말에 가석방된 후 로토스키는 윈저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임시직을 하면서 주로 재정 지원으로 생활했으며 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캐롤의 비극적인 살해 사건 후 로토스키는 죽을 때까지 윈저에 계속 거주했습니다. 2012년 4월 10일 로토스키는 윈저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지역 사회에서의 존재와 관련된 사건의 한 장이 끝났습니다. 로토스키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경찰은 그를 식별함으로써 캐롤의 가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0년 동안 캐롤의 딸 켈리는 어머니의 살해범에 대한 미스터리와 싸웠습니다. 로토스키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감정은 주로 쓴맛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반영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찾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는 이미 사망했으니 오직 분노만이 남았어요. 그 사람을 싫어해요. 2020년에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경찰은 캐롤의 딸이 쓴 감동적인 편지를 공유했습니다. 편지는 켈리와 그녀의 가족이 겪은 복잡한 감정을 전달하며 캐롤의 살해를 해결해준 윈저 경찰 서비스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크리스트 가족은 통지를 받았으며 윈저 경찰 서비스에 편지를 보내어 오늘의 성명서 중에 읽어지기를 요청했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내 가족 모두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는 날입니다. 내 어머니의 살해 사건을 해결해 주신 윈저 경찰 서비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사건을 맡았던 엘 프레드릭과 토드 라마르에게 특별히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수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배려와 연민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종결은 항상 중요하며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족은 그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중범죄 부서 소속 테드 노박 경사는 로토스키의 사망으로 인해 정의를 실현할 수 없지만 사건을 해결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경찰의 헌신이 조사를 종결짓는 그들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대한 인정은 캐롤의 가족에게 위안을 제공했지만 그녀의 상실에 대한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바르바라 칼로우 다음 사건은 애리조나의 레이크 해버수시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도시는 인상적인 사막 트레일과 스릴 넘치는 수상 스포츠로 유명합니다. 인구가 5만 명이 넘는 이 도시는 수족관 센터, 런던 브리지 리조트 등 여러 관광 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활기찬 장소에 비극적인 범죄가 그림자를 들이운 것은 200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의 뿌리를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르바라 칼로우는 1960년대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베르너와 브리짓 칼로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자전거 타기, 예술, 조류 관찰 등 다양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적 삶은 개인적인 역동성을 반영하며 동료들은 그녀를 자신의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훌륭한 기업가로 인정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겔프 대학교 수의학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바르바라는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육류검사관 역할을 맡았으며 바르바라의 헌신과 능력 덕분에 과학 분야에서 승진하여 동물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력 발전은 바르바라가 토론토를 떠나 오타와로 이사하게 만들었습니다. 2005년 3월 25일 45세의 바르바라는 휴가를 떠났습니다. 오타와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에보츠포드로 그 후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갔습니다. 3월 26일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한 후 그녀는 차를 렌트하고 아리조나의 유마로 계속 이동하여 하루를 탐험했습니다. 바르바라의 다음 목적지는 레이크 해버수시였으며 4월 2일 윈저인 모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녀가 이 도시에 방문한 목적은 사막 야생화의 아름다운 꽃을 관찰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4월 4일 저녁 9시 직전 바르바라는 토론토에 거주하는 어머니 브리짓 칼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화 중 바르바라는 레이크 해버수에서 하루 더 머문 후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브리짓은 그것이 그녀의 딸과의 마지막 상호작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005년 4월 5일 새벽 바르바라가 렌트한 차량이 윈저인 주차장에서 지정된 자리에 없었습니다. 차량의 실종으로 인해 걱정이 커졌고 호텔 직원이 바르바라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바르바라가 방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호텔은 혼란에 빠졌고 지역 경찰은 사건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여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후속 부검 결과 바르바라의 사망 원인은 질식으로 베개로 질식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르바라의 가방, 신용카드, 휴대폰 및 신분증이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DNA 증거는 발견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4월 7일 바르바라의 렌트카는 범죄 현장으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인터스테이트 15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레이크 해버수 경찰의 조셉 아르치 경위는 바르바라가 차량을 훔치려는 사람과 마주쳤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바르바라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밤 차량 운전석 창문이 부분적으로 열려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르치 경위는 그녀가 공격자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 사건은 곧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이르러 레이크 해버수 경찰의 범죄 수사 부서와 미해결 사건팀이 사건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철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 노력 동안 사건 현장에서 회수된 DNA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바르바라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 결과는 60세의 스테이시 차일드라는 산타크루즈, 캘리포니아의 개인을 지목했습니다. 차일드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법적 문제를 겪은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2004년에 가택 구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05년에는 평화 유지 경찰을 회피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죄는 샌퀸틴 주립교도소에서 2년 반 이상의 형량을 초래했습니다. 차일드의 법적 문제는 2012년에 도난 재산 수령으로 체포된 후 2018년에는 살인 또는 상해 위협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계속되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당국은 차일드를 산타크루즈에서 성공적으로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이 진전은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바르바라 사건과 관련하여 차일드의 체포 후 그는 2급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사건의 최종 해결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그의 재판은 2023년 4월 24일 모하비 고등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 차일드는 판사가 일주일간의 재판 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석방되었습니다. 재판이 종료된 후 배심원들은 2일 동안 4시간 이상 숙고했으나 만장일치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판사는 재판을 무효로 선언하고 배심원을 면제했습니다. 카운티 보조검사인 아만다 클레어하우트는 차일드를 두 번째로 재판에 회부한 다음 사건은 미국 위스콘신 주의 작은 도시 비로쿠아로 인구가 5,000명도 안 됩니다. 비로쿠아는 드리프트리스 북스 앤 뮤직, 역사적인 템플 극장, 그리고 사이디 홀로우 카운티 공원 등의 인기 명소로 유명합니다. 이 도시에서 1962년 5월 5일 프랭크 에드워드 블랙모어와 도나 라이트만의 딸로 레네 블랙모어가 태어났습니다. 레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한적이지만 그녀의 어머니 도나는 레네를 결단력 있는 젊은이로 묘사했으며 웃음을 중요시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네는 야외 활동을 깊이 사랑했으며 종종 하이킹, 캠핑, 사냥, 별 관찰 등 자연과의 연관을 중요시했습니다. 12세의 어린 나이에 레네는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친구를 잃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경험은 그녀가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하게 만들었고 그 유언장에는 자신의 유해를 가장 가까운 숲에 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레네는 미국 군대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설계된 ROTC 프로그램에서 목적 의식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마지막 해에는 부대의 사령관으로 승진했다고 자랑스럽게 회상했습니다. 1982년 20세의 나이에 레네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녀는 조지아주 포트 벤닝에서 제197 보병 여단의 군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듯했으나 예기치 않은 사건이 그녀의 여정을 바꾸었습니다. 1982년 4월 29일 밤 레네는 빌려온 오토바이를 타고 조지아주 콜럼버스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그녀의 마지막 생존 기록이었습니다. 레네가 사라진 날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급여일 전날이었고 예정된 승진 며칠 전이었으며
그녀의 지휘관은 추가 훈련을 추천할 계획이었고 이로 인해 군사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네가 예상대로 돌아오지 않자 경고가 울렸고 그녀의 실종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상황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82년 5월 3일 레네가 실종된 지 4일 후 오토바이와 헬멧을 빌려준 친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는 2명의 군인이 헬멧을 쓰고 군사기지를 떠나는 길에서 콜럼버스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된 친구는 경찰에게 연락을 취해 2사람을 차단하게 했습니다. 2 군인은 그날과 다음 날 포트벤닝의 군사경찰에 의해 조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지아주 콜럼버스의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비디오 게임 센터에서 헬멧을 구입했다고 주장한 후 석방되었습니다. 비디오 게임 센터를 운영하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지만 헬멧을 판매한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남겼고 레네의 신비로운 실종 사건에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조사팀은 레네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단서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1982년 6월 28일 레네의 실종 사건 발생 2달 만에 그녀의 유해가 조지아주 채타우치 카운티 남쪽 몇 킬로미터 떨어진 벌목길 근처에서 비극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의 철저한 검토 결과 그녀는 총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산탄총으로 쐈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 이후 미군 범죄조사 부서와 조지아 주조사 사무소가 협력하여 레네가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의 퍼즐을 맞추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차갑게 식어 많은 질문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레네의 지역 사회와 사랑하는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와 비극에 시달렸습니다. 2020년 말 사건 발생 거의 40년 후 조지아주 조사사무소의 소장인 빅 레이놀즈는 퇴직한 조사관들로 구성된 미해결 사건 유닛을 시작했습니다. 이 유닛의 주요 목표는 레네의 미해결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용의자를 식별하고 그 개인과 비극적인 총격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확립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64세의 마르셀루스 맥클러스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당국은 맥클러스터를 지목하게 된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맥클러스터가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스튜어트 카운티에서 1983년에 관련 없는 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형량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에는 레네 사건과 관련된 악의적인 살인 혐의와 1급 살인 사건에 대해 블랙모어의 사망 사건에서 용의자로 처음 지목되었으나 사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 그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의 재개와 이후의 기소는 오래된 사건에 대한 새로워진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수십 년간의 불확실성 후 레네와 그녀의 가족에게 가능한 정의의 한 조각을 제공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가 공개된 기자회견에서 채타우치 주의 부검관인 킴벌리 슈워츠는 레네의 삶의 중단에 대해 불확실성이 뒤따랐다며 자신의 반응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레네가 경험했을 사랑, 구축했을 관계, 실현했을 꿈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하며 깊은 상실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나타난 악의에 대해 말하며 범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인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모든 범죄 중에서 이것은 피해자에게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 생명의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네 블랙모어의 삶이 어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21세 생일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을 사람, 구축했을 관계, 실현했을 꿈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40년 전 채타우치 카운티의 황무지에서 저렴한 산탄총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그 악의에는 시효가 없으며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기에는 결코 너무 오래된 범죄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다면 말이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과 그들보다 먼저 수고한 많은 이들 덕분에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지난주 채타우치 카운티 대배심이 그 제안에 동의했으며 우리는 올해 말까지 법정에서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성명에서 레네의 어머니는 딸의 사건에서 정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미해결 사건 유닛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레네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신경 써주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찾았다고 인정했습니다. 2022년 4월 25일 맥클러스터는 채타후치 카운티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10분도 차에 안 되는 짧은 청문회에서 맥클러스터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맥클러스터의 사건 결과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루실 헐트그렌, 다음 사건은 캘리포니아 주 세크라멘토 카운티의 갈트로 이어집니다. 갈트는 주민들에게 조용한 교외 환경을 제공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 소유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루실 헐트그렌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루실은 1909년 5월 20일에 태어났습니다. 루실의 초기 생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족하지만 그녀는 프랭크 헐트그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는 프랭크와 헨리라는 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또한 그녀와 남편 프랭크는 1968년에 오하이오에서 갈트로 이사했습니다. 루실과 프랭크는 그들의 친절과 사랑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동네의 아이들을 자신의 손자들처럼 대했습니다. 이웃이었던 쇼온 제이콥스는 헐트그렌 부부가 따뜻하고 친절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여름철에 그들의 집에서 쿠키와 레모네이드를 제공받았던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루실은 결코 딱딱한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녀를 아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실은 간단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으며 가족과 갈트 제1감리교회에 깊이 헌신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정원 가꾸기를 즐기는 전형적인 5년 11월 남편 프랭크가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고 루실은 고양이들과 함께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거의 2년 후인 1987년 10월 프랭크는 알츠하이머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며 사망했습니다. 이 상실은 가족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루실은 그 이후의 시간을 혼자서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5월 20일 금요일 루실은 자신의 79번째 생일을 기쁘게 기념하며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음 일요일 그녀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던 교회에서의 부재가 회중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5월 23일 월요일 루실의 두 친구가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 서비스 후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열려있는 유리 미닫이 문을 통해 들어가자 그들은 루실의 사망한 시신을 침실에서 발견하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칼에 찔리고 폭행당하며 목이 조여져 사망했습니다. 이 끔찍한 발견에 충격을 받은 친구들은 갈트 경찰에게 현장의 공포스러운 장면을 신속히 알렸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 괴로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제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생명을 잃은 끔찍한 범죄의 불안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루실의 가슴에 보이는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시신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으며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작은 원룸 집에서는 아무것도 빠진 것 같지 않았고 이는 조사자들이 도난을 범행해 동기로 배제하게 만들었습니다. 부검 결과 루실은 가슴에 2개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초기에는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부패 정도를 근거로 그녀가 약 일주일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루실의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기 불과 3일 전에 그녀와 대면하거나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충격적인 범죄는 루실의 이웃들을 깊은 걱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문과 창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고을 경찰이 주도하는 조사에 협력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확인되고 조사되었으며 이웃과 가족 구성원부터 교회 지인, 심지어 루실의 집에 공구 창고를 설치한 회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사크라멘토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현장에서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요원들은 루실의 시신에서 지문과 손톱 샘플을 수집하였으며 이는 향후 잠재적인 증거로 협력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트 경찰은 명확한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서들은 냉각되었고
사건은 미제 상태로 남았으며 지역사회는 계속해서 의문과 불확실성을 느꼈습니다. 이후 사건은 얼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조사자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는 데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스터리에 추가적인 복잡성이 더해졌고 지역사회는 진전을 기다리며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1월 카운티 범죄 실험실은 30년 넘게 보존된 DNA 증거를 검토하였으며 결정적인 진전은 손톱 샘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장된 유전자 물질은 오래된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데 핵심이었습니다. 손톱 샘플에서 추출한 DNA 프로필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고 테리 레로이 브램블이라는 개인과 일치하는 결과를 찾았습니다. 조사자들은 테리가 트라시아와 갈트에서 장기간 거주했으며 전과 기록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도시의 거리에서 몇 년을 보냈으며 종종 99번 고속도로 아래에서 생활했습니다. 최근의 행적을 조사했을 때 탐정들은 테리의 삶이 2011년에 자연사로 끝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테리와 사건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루실레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결말을 맞았으며 지역사회가 30년 이상 기다려온 답을 제공했습니다. 루실레이 1988년에 비극적으로 살해되었을 때 테리는 32살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경찰 기록에 따르면 루실리의 사망에 대한 초기 조사에서 테리는 용의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용의자 테리는 묘지에 묻혀 있으며 탐정들은 범죄의 동기를 밝혀내거나 테리가 루시와 어떻게 교차했는지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루실리의 살인범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트 경찰의 관계자들은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동기와 상황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30년 이상의 불확실성 끝에 결론에 도달한 것에는 분명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해결 사건에 시달렸던 지역사회는 미스터리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서 일부 위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건으로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산타아나로 가겠습니다. 산타아나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대도시권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도시입니다. 산타아나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1964년에 이곳에서 크리스티나 엘리자베트 보너 워리넬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이야기가 시작된 디모인, 아이오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는 1917년 1월 11일 디모인의 아이오와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부모는 토마소 빈첸소 보노와 콘체타 판투소였습니다. 크리스티나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그녀의 딸 크리스티나 론소는 크리스티나를 아름다우면서도 고난에 처한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론소는 크리스티나가 어렸을 때 크리스티나의 아버지이자 론소의 할아버지가 아이오와에서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로 인해 크리스티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성장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론소에 따르면 크리스티나의 아버지는 소아마비의 영향을 받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슬픈 사람이었어요 라고 론소는 말했습니다. 론소는 5살 때 어머니가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과 자신을 떼어놓을까 봐 두려워해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 자살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 후 론소와 그녀의 동생 마이클은 친척들에 의해 돌봐지거나 위탁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몇 년 후 authorities는 어머니와의 재회를 고려했지만 론소는 어머니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녀에 대해 많은 연민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라고 론소는 말했습니다. 1964년에 크리스티나는 산타아나, 캘리포니아의 모텔 캘리포니아에서 거주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끔찍한 2월 16일 모텔 캘리포니아의 한 세입자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부분적으로 옷을 입은 크리스티나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폭행당하고 맞고 목이 조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산타아나의 순찰 경찰관 찰스 타이어는 크리스티나의 아파트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백색 문에 혈흔이 남아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시신은 거실 중앙에 있었으며 많은 양의 신선한 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말린 피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엉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목에는 타올이 꽉 묶여 있었고 근처 화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흙이 그녀의 얼굴과 입에 덮여 있었습니다. 공간은 어지러웠지만 약탈당한 흔적은 없어 보였으며 경찰은 크리스티나가 범인과 친숙했을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두개골에 여러 번 심각한 타격으로 인한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은 모텔의 주민들을 신문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층에 거주하는 보석사무소 직원이 천장에서 특징적인 소리를 들었다고 기억하면서 중요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티나는 1964년 2월 15일 밤 그녀의 비극적인 발견 전날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녀는 공동 거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는 조사자들에게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재구성할 출발점을 제공했습니다. 조사는 곧 크리스티나의 문에 남아있는 혈흔 손자국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탐정들은 거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지문 샘플을 수집하여 철저히 비교했습니다. 그들의 광범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단서나 결정적인 일치가 발견되지 않아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단서가 부족한 상황은 조사자들을 난관에 봉착하게 하였고 크리스티나의 죽음에 대한 불안한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곧 식었고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범인의 정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 기술의 발전으로 미제 사건 조사자들이 다시 이 미스터리를 검토하게 되었고 특히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 지문이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이 지문이 찰스 에드워드 페이스라는 남성의 것이라고 성공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문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한다고 알려졌고 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의 문에서 발견된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공개는 페이스가 탐정들의 레이더에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고 조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페이스는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였으며 2007년 11월 1일 67세의 나이에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는 산타아나 경찰과 미국 보안관 사무소에 의해 펠린, 샌버나디노 근처의 자택에서 문제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산타아나의 탐정 루이 마르티네즈가 페이스를 인터뷰했습니다. 처음에 페이스는 모텔이나 크리스티나에 대한 지식을 부인했지만 크리스티나의 사망일에 그곳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페이스의 진술은 경찰 면담 동안 혼란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모텔에 투숙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이름은 등록부에 없었습니다. 그가 취해 있었는지에 대한 모순된 발언도 있었습니다. 탐정들은 그의 동기와 범죄 전후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는 데 또는 레드햄 타운십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뉴욕시에서 48km 이상 떨어진 조용한 마을로 인구는 6,000명에 불과하며 휘트니 휴스턴부터 에미상 수상자 피터 딩클리지까지 많은 유명인들의 고향입니다. 이 지역은 그 역사적인 매력과 시청으로 사용되는 피닉스 하우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생활 속에서 쉼터가 되는 블랙호스 타버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인기를 끄는 것은 공동체의 따뜻함과 서로를 돕고 돌보려는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1984년에 이 비극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1984년 12월 24일 하루 된 아기가 냉혹한 추위 속에 버려졌습니다. 제대줄이 여전히 붙어 있는 것은 그녀의 버려진 방식의 충격적인 본질을 강조합니다. 매드햄의 외곽에서 겨울 풍경을 탐험하던 두 아이가 오전 10시 30분쯤 비닐봉지 안에 있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아기가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끔찍한 발견은 자연스럽게 지역 당국의 신속한 반응을 촉발했습니다. 범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기가 비닐봉지 안에 수건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제대줄이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직후에 실시된 부검에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살아 있었고 사망할 당시에는 24시간이 지났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 사건이 아니라 끔찍한 살해 행위임이 분명했습니다. 아기는 비닐봉지 안에 버려져서 숨을 쉴 수 없었고 극도의 추위로 인해 질식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증거와 목격자가 부족해 당시 경찰은 추적할 많은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눈처럼 식었습니다. 사망한 아기는 세인트 조셉 교회의 마이클 드루리 신부에 의해 세례를 받았고 경찰 사제에 의해 메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녀는 매드햄의 세인트 조셉 교회에 묻혔으며 발견 후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지역 사회와 경찰은 그녀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식었지만 시간의 흐름은 결심한 수사관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2014년 끈질긴 노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부모를 추적하기 위해 수백, 수천 개의 단서를 검토했습니다. 2016년 아버지를 포함한 몇 가지 일치점이 발견되었고 당시 19세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의 DNA가 채취되었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수사관들은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단서를 추적한 후 어머니도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DNA로 생물학적 부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2009년에 사망하여 수사관들이 그를 찾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모리스 카운티의 로버트 캐롤에 따르면 아버지는 정보가 없었고 아기와의 출생이나 사망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이 중대한 폭로는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까워졌습니다. 진전을 통해 베이비 메리의 어머니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2023년 DNA 검사와 뉴저지 모리스 카운티를 포함한 여러 주의 경찰 협력 덕분에 베이비 메리의 어머니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범죄 당시 겨우 17살이었지만 그녀가 이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당국은 범죄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베이비 메리의 생물학적 어머니에게 청소년 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녀는 비고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정의가 드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어머니는 2023년 4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23년 9월 그녀는 청소년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성인이 아니었던 만큼 2급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신원은 미성년자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구금되지 않았지만 엄격히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그녀의 운명은 사법 시스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베이비 메리는 이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이제는 역사적인 해결에 따라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과 가족을 위한 날에 누군가가 이런 비극적인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이 진정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모든 것이 슬프고 여전히 슬픕니다. 이 장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청소년 범죄 혐의로 인해 정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베이비 메리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메리가 버려지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을 때 뉴저지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익명으로 그녀를 병원, 경찰서, 소방서에 넘겨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 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기 메리의 버림과 궁극적인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항복을 허용하는 아기 안전 피난처 보호법 The Baby Safe Haven Protection Act는 2000년에 뉴저지주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젊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학대나 방치가 없는 30일 이하의 아기는 이 법에 따라 질문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리사 프라카시 1994년 11월 3일 37살의 리사 프라카시는 며칠 동안 보이지 않다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질식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쌓고자 하는 열정이 그녀를 하와이로 이끌었으며 하와이는 알로하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호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독립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그녀는 당시 남성 전용 클럽인 익조틱 파라다이스에서 이국적인 춤을 추는 일을 찾았습니다. 리사는 와이키키의 나후아 거리의 한 호텔에서 살고 있었으며 이 지역은 범죄 활동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리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연락을 시도한 수많은 전화와 문에 걸린 방해하지 마세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호놀룰루는 하와이가 세계와 연결되는 주요 관문입니다. 또한 하와이에서 비즈니스, 금융, 환대 및 군 방어의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호놀룰루의 열대 기후,
풍부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넓은 해변은 관광객들에게 글로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만들어줍니다. 하와이는 다음 휴가 목록에 있을 수 있지만 1994년에는 방문하기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범죄율은 1991년에 최고점을 찍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약 5,856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하와이 주민의 73%가 호놀룰루 시와 카운티에 거주합니다. 1998년에는 하와이 전체 범죄의 74.6%, 폭력 범죄의 79.5%, 재산 범죄의 74.3%가 호놀룰루에서 발생했습니다. 1998년 폭력 범죄율은 1995년의 최고 기록에서 감소를 계속했으며 1997년 대비 10.9% 감소했습니다. 범죄율은 해를 거듭하며 크게 감소하여 현재 하와이는 미국에서 5번째로 안전한 주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많은 쓴 기억들이 있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간호사 학생이었던 리사 앤 프라카시였습니다. 1957년 6월 29일 리사 앤 프라카시는 부모인 어니스트 부이와 글로리아 몰리나로 프라카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족 중 막내였으며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내딸로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가족은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 거주하며 리사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으로 지명된 리사는 1975년에 졸업하고 간호학을 1978년에 플로리다로 이사하여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살의 젊은이에게는 큰 변화였지만 그녀는 성공적으로 졸업하여 1979년에 브로워드 카운티 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업 성적 외에도 그녀는 뛰어난 수영 선수로도 알려져 있었고 자격을 갖춘 라이프가드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몇 년간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의 대학병원에서 등록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뛰어난 학생이자 열정적인 일자리로 인해 리사의 삶은 거의 완벽해 보였지만 상황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몇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1987년 5월 3일 리사가 플로리다 카운티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중 1982년식 쉐비 세트 28을 운전하고 있었으며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 사관 제미 테리와 경관 존 스탠리가 그녀를 도로에서 정차시켰습니다. 조명이 깨진 것이 발견되었고 경관들은 리사가 운전석에 앉아있고 옆에 40대의 남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성은 로버트 리 허프였으며 리사와의 관계는 불확실합니다. 경관 중 한 명이 차량 내에서 흰색 물질을 발견하고 의심하여 철저한 수색을 요구했습니다. 흰색 물질은 마약, 특히 코카인이었으며 경관들은 이 불법 물질 1200g과 28g의 마리화나를 회수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 남부는 가장 큰 마약 밀매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이었으므로 경관들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었고 혐의는 상당히 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법 물질 소지, 판매 의도 소지, 상당량의 마리화나 밀매, 마리화나 소지 등 여러 중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리사는 또한 면허 정지로 인한 중범죄 혐의를 받았으며 보석금이 50만 달러로 설정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상세 정보는 삭제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그녀는 형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녀는 1993년에 하와이로 이사했습니다. 1990년에 리사는 플로리다에서 호놀룰루, 하와이로 새로운 시작을 하러 떠났습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녀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에서 간호사로 일하려면 별도의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리사는 자금 부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일을 시도했으며 이때부터 익조틱 파라다이스에서 이국적인 춤을 추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클럽은 콜레드 매독스가 운영하고 데이비드 세스터와 공동 소유했습니다. 데이비드 세스터는 여러 클럽에서 조직 범죄와 연루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클럽에 다니면서 리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레니 재생과 친해졌고 둘은 곧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3년간 일한 후 리사는 다른 클럽으로 옮겨가며 익조틱 파라다이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첫 달에 리사는 와이키키 나우와 거리 415번지의 아스턴 호놀룰루 프린스 호텔의 206 호실로 이사했습니다. 1994년 4월에는 남자 동료와 함께 방을 공유했습니다. 할로윈 전 사흘
1994년 10월 28일에 리사는 레니의 집에 들러서 그녀의 딸을 위해 호박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밤 마지막 전화 통화에서 리사는 그 주말의 계획을 레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로윈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녀가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리사는 최근에 1990월에 호놀룰루 경찰서의 경찰관이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이별이 이후의 사건들의 촉매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리사는 1994년 10월 29일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클럽 SOT 파라다이스의 주인인 김잭에 급히 전화를 걸어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았다고 하며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사는 곧 마음을 바꾸었고 다음 날 김잭에 사과의 전화를 걸어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자는 그것이 사업상 흔한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즉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리사는 10월 30일 밤에 출근하여 밤새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2시쯤 일터를 떠났고 그날이 그녀를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클럽은 11월 1일 월요일에 문을 닫았고 다음 날 리사가 출근하지 않자 김자는 그녀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11월 3일 목요일 오후 12시 5분쯤 청소 직원이 리사의 집에 들어가 모든 것이 잘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문에 출입 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 표지는 며칠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사흘 동안 응답이 없자 청소 직원은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리사 37세 라너가 자신의 침대에서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리사는 전화선으로 목이 감겨서 질식사했으며 입은 시트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과 목에는 멍이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은 경찰에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서의 수사관들은 즉시 사건 조사를 시작하고 범죄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아파트의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주요 증거 2가지는 사용된 콘돔과 담배꽁초였습니다. 당시의 법의학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이 2가지 요소에서 DNA 샘플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신은 부검을 위해 이송되었고 법의학 보고서는 리사가 10월 30일 밤에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한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었습니다. 철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서가 없었고 사건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사건은 점점 해결되지 않았고 빙하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리사 가족과 친구들은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26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에 재개되었고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콘돔에서 수집된 DNA 샘플과 지문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샘플은 법 집행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파라본 랩스에 보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보고서를 보고 읽을 때 때때로 오래전에 인터뷰한 증인들과 연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말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 범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추가로 취하는 몇 가지 조치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계보학을 활용한 진전은 유명한 유전자 계보학자인 세세 무어의 감독하에 이루어졌고 그녀는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지문을 식별 목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문이 반환되면 일련의 사건들이 DNA 샘플을 요청하여 확인할 것입니다. DNA 추가 비교와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 재검토의 결과 셀실 H. 트렌트라는 남자가 주요하고 아마도 유일한 용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트렌트는 초기 조사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리사 간의 관계는 여전히 불명확하지만 그가 거의 30년 전 그날 밤 그녀와 어떤 식으로든 교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서는 사건 현장에서 리사의 전화에서 수집된 트렌트의 지문 일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DNA는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조심스럽게 보존된 콘돔과 담배꽁초에서 채취된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불행히도 경찰이 그의 과거를 더 조사했을 때 트렌트는 2013년에 신부전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의 미스터리는 그의 사망과 함께 무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트렌트의 범죄에 대한 진짜 동기와 리사의 삶과 사건에 대한 모든 의문은 세상에 남아있는 채로 유지됩니다. 리사의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인 토마스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고 학교를 다니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에서는 간호학교에 가기 어렵고 한번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환경에 들어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리사의 기억은 그녀가 닿은 영혼들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친절한 노력으로 잘 알려졌으며 그녀의 마지막 숨까지 그녀의 열정을 추구했습니다. 피필 페리, 1992년 4월 13일에 한 교구의 집사, 교회 멤버,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포함한 삼각관계가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그 주요 인물 중 하나인 필립 페리, 44세의 성 요셉 가톨릭교회의 집사는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은 멕시코 티후안에 있는 그의 차에 방치되었습니다. 몇 달 후 사건은 종료되었고 조사관들은 범인을 찾았다고 믿었지만 사건에 대한 새로운 조사가 조사관들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재조명하며 교회 내 치명적인 삼각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요 사건은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업랜드에서 발생합니다. 업랜드는 인구가 약 8만 명인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명소로는 마돈나 오브테오 트레일, 루트 66, 유클리드 에비뉴가 있습니다. 업랜드의 평균 소득은 10만 1,800달러로 미국 평균 소득보다 상당히 높으며 폭력 범죄율은 1000명당 4.54로 미국의 12% 도시들보다 더 안전합니다. 가족과 집사인 필립 페리에게 업랜드는 정착하고 가족을 기르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1992년 필립 페리 44세는 4명의 자녀의 아버지이자 업랜드, 캘리포니아의 성 요셉 가톨릭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 크리스틴 페리와 결혼하여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필립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웃과 교회 회원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1991년 필은 리사 브레그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고 리사는 교회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필에게 남편 칼 브레그와의 결혼 문제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담 세션은 곧 친목 모임으로 발전하였고 필과 리사는 모든 것을 논의했습니다. 1991년 10월까지 필과 리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1992년까지 필과 리사는 정기적으로 호텔에서 만나고 페이지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남기고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1992년 4월 초 필의 아내인 크리스틴 페리는 남편이 교회 회원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과하고 부끄러워하는 대신 필은 1992년 3월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칼 브레그는 리사의 일기를 읽고 리사가 자주 다이어 코넥트로부터 받는 사랑의 편지를 통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은 배신감과 상처를 느끼며 그의 친척인 샌드리지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논의 중 필은 샌드리지에게 필요하다면 필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몇몇 동료를 고용해 리사와 필을 추적하고 그들의 우편함과 비퍼 사용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샌드리지는 칼의 행동을 알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필과 리사의 불륜에 대해 세인트 조셉 가톨릭 교회의 한 신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992년 2월 칼의 어머니는 신부에게 필이 리세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를 건넸습니다. 신부는 필에게 불륜에 대해 대면했지만 필은 리사와의 관계가 순전히 플라토닉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필은 리세에게 이 대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포와 전화기를 더 조심하고 남편이 찾지 못하도록 편지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1992년 4월 4일 칼과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리사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리사의 불륜 소식을 몇 달 전부터 알고 있던 칼은 다이어 커넥트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으므로 필 페리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4월 11일 필은 집을 나서 일하러 갔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밤 9시 30분이 되었지만 크리스틴은 남편의 소식을 받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남편의 행방을 모르며 남편의 동선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편이 항상 어디 있는지 말하나요? 라고 물어봤고 저는 아니요, 항상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경찰관이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로써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틴과 필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질문들을 모두 한 후 경찰은 필 페리에 대한 실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크리스틴은 필이 쓴 것으로 보이는 사과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필이 불륜에 대해 사과하고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은 필이 컴퓨터로 편지를 쓰던 사람이라서 타자기로 쓴 편지와 서명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필이 다이어 코넥트로 일하던 교회에도 샘 버너디노의 형사 에머스는 멕시코 티후아나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주거지 거리를 운전하던 중 필 페리의 차량 설명과 일치하는 흰색 크라이슬러를 발견하고 정차했습니다. 에머스는 차량의 뒷좌석을 열어보았고 그곳에서 필 페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필은 뒤로 밀린 후 등에 총을 맞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몸은 뒷좌석에 구겨져 있었고 좌석과 바닥에는 혈흔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사용된 탄피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을 확보한 후 에머스는 멕시코 세관에 필의 차량이 캘리포니아에서 티후아나로 넘어간 시점을 확인하고 필의 죽음을 원할 동기를 가진 두 사람, 즉 필의 루머에 따르면 애인인 리사 브레그와 그녀의 남편 칼 브레그의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관은 칼 브레그의 지프가 필이 실종된 날과 같은 날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를 넘었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에머슨이 칼을 경찰서로 데려가서 신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에머슨은 칼에게 필 페리와의 관계, 필과 리사의 불륜에 대해 알고 있는 것, 필의 실종과 살해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필 페리와 리사 그리고 필의 살해와 실종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칼은 필의 실종이나 살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은 칼의 집과 사업체에 대한 수색 영장을 얻었습니다. 수색 결과 필이 리색에 보낸 사랑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칼은 편지를 발견하고 필에게 맞섰다고 추가했습니다. 이 대면에서 필은 리사와의 불륜을 부인하며 칼이 편지를 오해했고 자신과 리사 사이의 사랑은 기독교 형제의 영적 사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칼은 필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필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때도 그는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우리는 영적 사랑을 나누고 있어. 네가 육체적 정욕을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편지에서 필과 리사는 호텔 방에서의 성적인 관계와 그들의 관계의 다른 세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읽은 칼은 격분하고 상처를 받았으며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던 두 사람이 자신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배신했다고 느꼈습니다. 호텔 방에서 성적인 관계를 나눈다고 언급되었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나는 화가 났고 주로 화보다 상처를 받았어요. 이 남자에게 매우 신뢰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칼은 필을 가까운 친구이자 영적 멘토로 여겼고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칼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형사 에머스는 그를 살해 혐의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칼의 알리바이가 확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째, 칼은 평생 멕시코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필이 살해된 날, 칼은 여러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는 병원에서 딸과 함께 있었고 딸은 편도선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알리바이로 인해 칼이 필 페리를 혼자서라도 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사 에머스는 필 페리가 마지막으로 생존했던 장소인 세인트 조셉 가톨릭 교회 주차장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에머스는 필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호작용했던 사람은 키가 작고 히스패닉 여성이라는 목격자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 점프 케이블을 요청했습니다. 필은 점프 케이블을 가지고 그녀의 차를 보러 갔고 몇 시간 후 여성은 점프 케이블을 돌려주었지만 필은 사라졌습니다. 형사 에머스는 이 여성이 칼의 공범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 여성을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부도 그녀를 본 적이 없으며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이 내 집에 나타났어. 스콧 해리슨? 그 사람이 무슨 성을 가지고 있든지. 엠머스는 이 신비한 여성이 칼이 피를 납치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지속적인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여성을 식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론은 다음 10년 동안 머릿속에 남아 먼지가 쌓이게 되었다. 1993년에는 페리 사건이 식어버렸고 이전에 유망한 단서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필의 아들 러셀 페리는 아버지의 살인범들에게 정의를 세우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놓을 수 없었다. 그는 경찰에게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했으며 결국 샌버너디노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미제 사건 부서가 형사가 드디어 필 페리의 신비한 죽음을 해결할 단서를 받았다. 한 여성이 샌버너디노 살인사건 부서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리즈 마이너이며 칼 브레그의 이복 여동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필이 그 불행한 날에 점프 케이블을 빌려줬던 적히신 여성이었다. 리즈는 칼이 자신에게 필과의 만남을 주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대학생 스콧 해리슨, 칼의 가장 친한 친구가 1992년 4월 13일에 그녀의 집에 나타났다고 한다. 그들은 함께 성조지교회 주차장으로 가서 리즈가 필과 상담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필은 또한 그녀의 목사였다. 한편 칼은 의붓딸을 편도선 수술을 위해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날에 모든 계획을 짜서 자신을 위한 알비를 만들었다. 스콧이 차에 남아있는 동안 리즈는 필과의 회의를 위해 그에게 다가갔다. 회의가 끝난 후 리즈는 자신의 차에 문제가 있다고 필에게 이야기하며 점프 케이블을 요청했다. 필과 리즈는 점프 케이블을 찾기 위해 그녀의 트럭으로 갔다. 그동안 스콧은 리즈의 차를 교회 시야에서 벗어난 구석으로 이동시켰다. 필과 리즈가 트럭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스콧은 차에서 뛰어내려 필 옆에 서 있었다. 이때 리즈는 스콧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을 놀라게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은 스콧이 필 옆에 서 있었고 나는 놀랐다. 놀랐기 때문에 스콧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 몰랐다. 리즈는 스콧이 필 옆에 서서 필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총을 꺼냈다고 주장했다. 스콧은 필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를 트럭의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필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고 총을 가지고 있었다. 스콧은 일종의 접착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필의 입에 붙이고 필을 뒷좌석으로 넣었다. 스콧은 총으로 나를 겨냥했다. 리즈가 들은 다음 소리는 귀를 아프게 하는 큰 총소리였다. 스콧은 .357 매그넘 리볼버로 필의 등을 쐈다. 그는 차에 타라고 말했다.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은 차에서 큰 소리가 나서 귀가 아프고 나는 아! 하고 소리 지르며 뛰어내렸다. 그리고 그는 그냥 운전해 라고 말했다. 조사관들은 총알이 그의 머리를 관통하여 즉시 사망했음을 발견했다. 리즈는 공황 상태에 빠져 몸을 떨며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다. 나는 떨고 있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 그러나 스콧은 그녀에게 주차장을 나가라고 명령하고 칼의 소유인 콘도까지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차와 함께 시체를 남겨두었다. 이후 칼에게 일을 마쳤다고 알렸다. 다음 날 아침 칼은 리즈, 스콧, 리즈의 남편 롭 마이너와 함께 푸짐한 아침 식사를 했다. 칼은 나중에 필의 아내 크리스틴과 성조지교회에 필의 실종 이후에 도착한 2개의 위조된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다. 리즈는 이후 아이들과 함께 유타로 도망갔다. 이 자백 후 경찰은 리즈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칼 브레그를 또 다른 신문에 초대했다. 너 알다시피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너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그냥 그를 겁주려고 했어. 어떻게 겁주려고 했던 거지? 이걸로, 즉 스콧이 그에게 물러서라고 하거나 아니라면 그래, 너는 항상 스콧이 총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으니 아마도 그가 필을 겁주기 위해 총을 가져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 그건 안전한 추측이지만 나는 내가 그가 그렇게 할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확실히 알아. 스콧 해리슨이 항상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2001년까지 칼 브레그는 자신의 이름을 칼 디 토마스로 바꿨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거리를 두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의 아버지는 잘 알려진 학대자였다. 하지만 그는 세금 회피와 위조된 서류로 도난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절도 계획 등 새로운 증거가 제공되자 미제 사건 조사관들은 칼을 신문하기 위해 데려왔다.
면접 중 칼은 자신이 스콧과 리즈를 필에게 보낸 유일한 이유는 그가 칼의 아내 리사와의 불륜을 끝내도록 협박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칼이 스콧이 무장하고 있고 아마도 총을 사용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물었을 때 칼은 총에 대해 알았지만 스콧이 사용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네가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너는 스콧이 무장하고 있거나 항상 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에게 피를 때리라고 했다는 거지. 경찰은 이를 믿지 않았다. 조사관들에게 이것은 조사에서 또 다른 진전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칼이 필 페리의 살인에 대한 자신의 연루를 마침내 인정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칼이 그의 친구와 이복 여동생에게 총으로 필을 협박하라고 지시한 전체 계획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이제 필 페리의 살인 배후 인물과 유인책 역할을 한 리즈를 구속한 경찰은 실행자 스콧 해리슨을 찾기 위해 방문하기로 했다. 스콧이 문을 열고 경찰관들을 보자 놀란 듯 보였다. 신문을 받으면서 그는 필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필을 채로에서 채로 이동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자 그는 꽤 놀란 듯 보였다. 처음에는 페리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필을 채로에서 채로 이동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분의 숙고와 그의 아내의 설득 후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잠시 후 아내의 설득으로 스콧은 자신의 버전으로 사건에 대해 솔직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콧은 자신과 칼, 바비차와 필의 시체를 두고 떠났던 콘도에 돌아갔고 그들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멕시코로 내려갈 계획이었어요. 무엇을 운전하고 있었나요? 칼과 밥은 지프를 타고 저는 흰색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국경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세관, 미국 측, 멕시코 측 없었어요. 당신의 심장 박동 말고요? 다른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저 시체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만 했어요. 피는요? 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가쇠를 당기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는 필의 시체를 아직 차 안에 두고 흰색 크라이슬러를 운전했으며 칼과 밥은 칼의 지프에서 가까이 따라왔습니다. 티후아나,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차를 길에 세우고 칼의 지프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스콧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다른 곳에 가고 싶어 했던 것 외에는 국경에서 세관 문제 없이 조용한 여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필 페리가 죽게 만든 반가쇠를 당긴 사람이 자신이냐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콧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그가 실행자라고 믿었습니다. 샌버너디노 지방검찰청의 마이클 라모스는 스콧 해리슨, 칼 디토마소, 리즈 마이너를 스토킹 및 납치의 특수 상황으로 스콧 해리슨, 엘리자베스 마이너에 대한 납치 혐의입니다. 2002년 칼, 스콧, 리즈가 구속된 상태에서 마이클 라모스는 리즈에 집중했습니다. 리즈는 칼과 스콧을 증언하는 대가로 자발적으로 비고의적 살인과 납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0일 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칼과 스콧은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죽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죽이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라고 했지 그를 죽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칼의 변호인은 그가 필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단지 겁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어두운 곳에 주차하고 총을 들고 필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것은 그를 죽일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 주차했습니다. 스콧 해리스는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입에 붙이기 위해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단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들은 그를 유인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며 칼 디토마소를 2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005년 칼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요 증인인 칼과 리즈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인은 효과를 발휘했고 배심원단은 스콧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중 하나인 워렌 자일스는 그가 실제로 총을 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의 아이언우드 교도소에서 15년을 복역한 칼은 2016년에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MBA 학위를 취득했다고 위원회에 거짓말했으며
이 학위는 실제로는 그가 구매한 가짜 학위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가짜 졸업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원회는 칼이 사기를 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가석방을 거부했습니다. 필 페리의 가족은 계속해서 전진하며 그의 상실을 받아들였습니다. 2014년 4월 필 페리의 아들 중 하나인 러셀 페리는 샌버너디노 카운티 정부 센터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주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현재 변호사인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히 내가 원하는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살인과 관련해서는 결코 진정으로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평생 견뎌야 할 고통입니다. 버니 베이커, 1998년 7월 29일 월요일이었다. 47살의 보니 베이커는 콜로라도 주 덴버의 모리슨에 있는 레스토랑 더 포트에서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니가 근무를 거의 마칠 무렵 레스토랑의 매니저는 그녀에게 급여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큰 미소를 지으며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몇 시간 후 같은 날 보니와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친구의 트레일러에서 급여 인상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보니의 36살 남자친구인 크레스펜 네네 페레즈도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축하의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니가 예정보다 일찍 파티를 떠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녀를 다시 축하하며 작별을 고했고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보니는 실종된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보니의 신비로운 실종 사건은 2998년 여름 덴버로 돌아갑니다. 덴버는 콜로라도 주의 수도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 최고급 양조장, 역사적인 장소로 유명합니다. 덴버는 또한 다양한 야외 활동을 제공하는 로키 산맥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덴버는 시민의 복지 측면에서 눈에 띄게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이웃 중 겨우 1%만큼 안전한 덴버는 범죄 피해를 겪을 확률이 33분의 1입니다. 이 위험한 도시에서 보니의 비극적인 1951년 2월 4일에 태어나 원다 엘리자베스 베이커와 아서 앤드류 베이커의 딸이었습니다. 보니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2998년에는 아들 호세와 함께 덴버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니는 모리슨의 도로 8배 있는 The Fort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몇 달 전에 남자친구 크레스펜 네네 페레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1년이 차례되지 않았지만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며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보니는 덴버에서 페레즈와 함께 아파트를 공유하며 아들 호세가 자주 방문했습니다. 페레즈가 호세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페레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니는 둘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니는 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 시점에서 금주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유혹에 다시 넘어가면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었기에 본니는 매일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다가오는 1998년 6월 29일 월요일, 본니는 레스토랑 더 포트에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대량으로 몰려들었고 본니는 몇 시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매니저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본니의 탁월한 근무 태도 덕분에 급여 인상을 제안받았던 것입니다. 덴버에서 싱글맘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본니는 이 인상이 자신의 재정과 저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본니는 매니저에게 감사를 표하고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니는 그날만 늦게까지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The Fort에서 근무하는 동안 본니는 훌륭한 직원이었으며 상사들은 그녀의 업무 성과에 꽤 감명받았습니다. 그녀는 병가를 낸 적이 없었고 서비스도 우수했으며 고객들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본니는 근면한 여성이었고 그녀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본니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페레즈가 1997년 7월 29일 The Fort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가장 충실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페레즈는 여러 차례 결근을 했고 경고를 받았지만 그 경고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를 맞아야 했습니다. 1998년 5월 5일 본니의 급여 인상보다 한 달 이상 전에 페레즈는 해고되었고
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니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페레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본니는 급여 인상을 받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날 본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모두를 친구의 집에 있는 트레일러로 초대해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본니의 친구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었지만 페레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료와 음식, 음악이 있었고 본니는 밤새 춤추고 싶어 했습니다. 약 3, 4시간 후 본니는 페레즈에게 전화를 걸어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후 6시경 페레즈가 파티에 도착하여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본니의 친구들은 페레즈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하고 약간 약물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페레즈가 들어오자 본니가 음료를 들고 음악에 맞춰 친구들과 함께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은 페레즈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본니는 페레즈의 질투 어린 시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페레즈는 본니의 친구들에게 잔인하고 약간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본니의 눈에는 두려움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친구 중 한 명에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페레즈는 본니의 손을 잡고 트레일러를 나섰지만 파티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몇 가지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페레즈와 본니는 오후 9시경 차를 타고 떠났고 그 이후로 본니의 친구들은 그녀를 다시 자정 57분경 덴버 경찰서에는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한 여성이 살해되었다는 신고가 여러 통 접수되었습니다. 탐정들은 이 신고들을 신속히 추적하여 웨스트 시노 애비뉴와 산타페 드라이브에 있는 공용 전화에서 발신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정보를 요청하자 여성은 피해자가 웨스트 루이지아나 애비뉴 3190번지에 살고 있었으며 1998년 6월 30일 오후 8시경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이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였고 그 남자친구가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해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한 여성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용의자의 설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용의자의 이름이 크레펜네네 페레즈이며 36세의 히스패닉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페레즈가 피해자의 차인 1995년형 빨간색 지오 프리즈무의 트렁크에 시신을 넣고 도망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페레즈가 멕시코의 과달루페로 향하고 있으며 길에서 시신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덴버 경찰서의 스티브 쇼트 탐정이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습니다. 1998년 7월 1일 이른 시간에 그는 팀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웨스트 루이지아나 애비뉴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아파트에서 싸움이나 의심스러운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용의자가 크레펜 페레즈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47세의 본니 리베이커로 식별했습니다. 사건이 늦은 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탐정들이 조사 중인 상황과 유사한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쇼트 탐정은 거의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1998년 7월 1일 밤 오후 7시 50분경 신고된 차량과 일치하는 차가 아리조나 글로브 근처의 루트 77에서 충돌했습니다. 이것은 익명의 여성의 신고에서 언급된 동일한 빨간색 지오 프리즈미가였습니다. 단독 사고였으며 차량은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은 형편없는 상태였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다행히도 트래비스 반 하렌이라는 행인이 충돌 소리를 듣고 차량에서 나와 도망치는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덴버 경찰서 탐정들은 차량을 압수하고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차량 내부와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본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후에 사진이 아리조나 경찰서에 전달되었고 목격자가 사진 배열에서 차량 운전자를 식별했습니다. 드디어 페레즈에 대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덴버로 돌아와 탐정들은 본니의 전 남편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혼했지만 본니와 여전히 친구였고 본니가 가끔 그의 집에서 밤을 보내거나 짧은 여행을 가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페레즈가 본니가 전 남편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불만을 느꼈으며 본니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본니가 사라지기 불과 이틀 전
본니가 전 남편의 아파트에 얼굴에 상처를 입고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처는 페레즈의 질투로 인한 폭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러한 사건들이 과거에도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998년 7월 4일 보니의 이웃이 덴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페레즈 차가 그녀의 아파트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해 차량을 압수했다. 그 차는 창문이 깨져 있었고 자세히 살펴보면 뒷좌석에 핏자국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이웃은 자신이 1998년 7월 1일 이른 시간에 페레즈에 대해 경찰에 알린 익명의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1998년 7월 1일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페레즈와 보니의 아파트를 청소했다고. 아파트 바닥에는 유리 조각과 깨진 접시들이 흩어져 있었고 주방 테이블은 넘어져 있었으며 이는 본니와 페레즈 간의 싸움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논쟁의 일부만을 들었지만 페레즈가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페레즈의 차 트렁크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1998년 6월 30일 밤 페레즈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아무도 본니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본니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전했습니다. 1998년 8월 6일 형사들은 The Ford 레스토랑에 연락하여 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본니의 동료들은 본니가 1998년 6월 29일 레스토랑에서 일했으며 다음 날도 일할 예정이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주방 관리자는 본니가 1998년 6월 30일에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본니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들이 페레즈를 찾고 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일하는 동안 호세는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본니의 어머니인 완다와 함께 서로 유일한 지지가 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에 형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훼손되었기 때문에 본니를 찾는 일은 증거 부족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달이 지났지만 새로운 진전 없이 본니의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있었습니다. 1999년 7월 31일 두 명의 젊은이들이 뉴멕시코주 마누엘리타 외곽의 나바오 지역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길에서 인간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경 나바오 부족 경찰의 관리들이 그 시골 지역에 도착하여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이틀 동안 두개골이 발견된 지역을 파헤쳤고 추가로 인간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유해는 뉴멕시코의 법의학 연구소로 옮겨졌고 닥터 빈스 스테파니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유해의 상태가 열악했기 때문에 스테판 박사는 희생자의 사망 원인과 방식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뼈 유해는 뉴멕시코 법의학 연구소에 보관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4일 본니의 미해결 사건이 재개되었고 덴버 경찰의 케네스 클라우스 형사가 이를 재조사하기 위해 배정되었습니다. 누락된 단서를 찾기 위해 클라우스 형사는 여러 명의 신원 불명의 죄인도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BI의 존 포르투나토 특수요원과 연락을 취해 본니의 실종과 1999년 뉴멕시코에서 발견된 유해가 본니에게 속하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포르투나토 요원은 클라우스 형사에게 그 유해가 엘버커키, 뉴멕시코에 보관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클라우스 형사는 즉시 나바호 부족 관리들과 뉴멕시코 법의학 연구소에 연락하여 그 유해의 샘플을 덴버의 범죄 실험실로 이송했습니다. 곧 에릭 듀발이 DNA 분석을 수행하여 이 샘플과 본니 베이커에 알려진 샘플을 비교한 결과 1999년 뉴멕시코에서 발견된 유해가 본니 베이커의 거실 확률이 99.99%라고 확인했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클라우스 형사는 본니의 유해 샘플을 추가로 얻기 위해 엘버커키, 뉴멕시코로 여행했습니다. 조금 더 한 달 후 2013년 1월 25일 아라파오 카운티의 법의학 의사인 마이클 도버슨 박사는 본니의 유해에 대해 두 번째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유해를 검사한 후 도버슨 박사는 2013년 2월 6일 본니의 사망 원인이 폭력적인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망 방식이 살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어머니의 사건에서 이 중대한 전개 사항을 알게 되었고 본니가 실종된 지 15년 만에 그녀의 유해가 네브래스카주 메이우드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클라우스 형사는 다음 몇 달 동안 증인들에게 다시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의 원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1998년 7월 1일 910일에 걸려온 전화 녹음이 증인들에게 재생되었고, 전화를 한 여성은 그 전화에서 한 모든 말이 정확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와 본니 사건의 포렌식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들은 크레스펜 네네 페레즈가 1998년 6월 30일 밤 본니 리 베이커를 살해하고 다음날 나바오 부족 지역의 얕은 무덤에 시체를 은폐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본니의 살인 사건의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들은 페레즈를 체포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페레즈는 멕시코 레온에서 거주하며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레즈가 국경 너머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체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페레즈는 2020년 8월 5일 멕시코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크레스펜 네네 페레즈는 체포된 후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7일 예비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덴버 경찰은 본니 베이커에 대한 1급 살인 및 2급 유괴로 페레즈를 기소했습니다. 1년 후 페레즈는 모든 청문회에 출석하다가 2022년 3월 25일 2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페레즈의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은 2달이 더 걸렸습니다. 2022년 6월 3일 덴버 지방법원의 에릭 존슨 판사는 58세의 크레스펜 네네 페레즈에게 1998년의 가정폭력 사건에서 본니 리 베이커를 살해한 죄로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본니는 살해 당시 47세였습니다. 호세는 선고에 참석했으며 어머니를 추억하며 감동했습니다. 24년간의 불확실성 끝에 호세의 고통과 슬픔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모든 질문이 답변되지 않았지만 페레즈가 앞으로 20년 동안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위안을 주었습니다. 호세는 어머니의 고등학교 사진이 담긴 버튼을 달고 그녀를 기렸습니다. 호세는 본니가 자신에게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이웃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고 공유했습니다. 떠나기 전 호세는 페레즈를 이기적 괴물로 불렀고 본니를 다른 누구와도 나누는 것을 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페레즈 때문에 호세는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본니의 아버지는 1989년에 사망했지만 어머니 완다는 본니의 실종 후 11년을 더 살며 그녀의 상실을 애도하다가 2009년에 사망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완다가 자신의 딸이 정의를 얻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덴버 지역 검찰청의 베스 메칸 검사는 본니 사건을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사건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정의가 지연되었지만 결코 거부된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미해결 사건 부서, 덴버 범죄 실험실, FBI 및 기타 기관들의 뛰어난 작업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페레즈는 수사 초기에 신원이 밝혀졌지만 형사들이 그의 유죄를 확인하고 그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탈출 경로는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999년 뉴멕시코에서 발견된 유해가 왜 이전 본니 사건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도착했는데 이런 다른 범죄를 본 적 없나요?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